차가운 바람 속에 묻힌 진실, 그리고 세 개의 작은 희망. 당신, 언젠가는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서지원. 아니 이제는 지원 의사의 마지막 마른 싸늘한 겨울바람에 묻혀 흩어졌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5년 결혼 생활도 그리고 뱃속 아이의 미래도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한방눈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무심히 덮고 있었고 지원의 마음은 그보다 더 시리게 얼어붙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지원은 작은 꾸러미를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양성 반응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미소를 애써 지으며 남편 강민호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다. 민호는 국내 최고로 꼽히는 대한종합병원 심장외과 의사로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동시에 뻣뻣한 자세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이 몰랐던 사실은 바로 그 시각 민호가 다른 종이 한 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DNA 검사 결과지였다. 그 결과는 지원이 임신한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잔인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지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녀의 검은 코트 위로 떨어진 눈송이가 금세 녹아내렸다. 민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을 뿐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잔뜩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오늘 일찍 퇴근했네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집안을 감도는 불길한 기운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지원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누구 아이나?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네, 뭐라고요? 물었잖아.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 아이냐고. 지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당신 아이잖아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구겨진 종이를 지원의 얼굴 앞에 거칠게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DNA 검사 결과야. 내가 불임이라는 결과라고.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왜 이런 검사를... 그리고 그건 분명 잘못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임신했는데. 그녀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민호는 그것을 낚아채듯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내가 3년 전 종합검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하지만 너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왜냐하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원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검사 결과가 틀렸을 거예요. 이 아이, 정말 당신 아이예요. 민호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누구 아이인데? 혹시 박 교수? 아니면 그 자상한 척하는 응급실 황 과장. 대체 누구냐고. 민호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줘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이라고요. 민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 공허한 웃음소리가 지원의 가슴을 핥히었다. 기적. 내가 아니라 다른 놈의 아이를 가진 게 기적이라는 거나? 그는 갑자기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뭐 하는 거예요? 아파요.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현관으로 질질 끌고 갔다. 지원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인정사정 없이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나가. 민호 씨, 제발. 밖에 너무 추워요. 내일 아침에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봐요. 이건 분명 오해일 거예요. 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가 병원 이사회에 당신의 불륜 혐의를 정식으로 고발하겠어. 지원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토록 낯설고 잔인한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디라도. 민호는 옷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그녀의 옷까지 몇 벌을 아무렇게나 꺼내 던졌다. 이거면 충분해. 2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 현관문 밖 복도에는 어느새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 상황을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 여자가 날 배신했습니다. 파렴치한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이 배신자, 민호가 이웃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지원은 치욕감과 충격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배신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신, 언젠가는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간신히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민호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지원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지원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내던져졌다. 손에는 구겨진 옷 몇 벌과 작은 지갑뿐이었다. 머리카락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힘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눈물마저 얼어붙을 듯 혹독하게 추운 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배에서는 경련과 함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배를 감싸 안고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길가에 망연히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친정은 5년 전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신 후로 기댈 곳이 없었고 친구들은 민호와 결혼한 후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때 골목 끝에서 택시 한 대가 희미한 불빛을 깜빡이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지원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손을 들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무심하게 물었다. 지원은 망설였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유지할 사람도 없었다. 그저 이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스르르 출발하자 지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5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돌아보았다. 민호가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창문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손님,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너희를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뱃속에 한 명이 아닌 3명의 작은 생명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5년 후 그 세 아이들이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눈은 밤새도록 쉼없이 내렸고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지원의 인생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었다. 고독한 5년의 침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5년 후 금오도의 새벽. 남해의 작은 섬 금오도. 새벽녘 자욱한 해무가 바다 위로 몽환적으로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이었다. 작은 보건지소 옆 낡았지만 정갈한 의사관사에서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울렸다. 지원의 손이 익숙하게 알람을 껐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방 안은 아직 어슴푸레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엄마, 추워요. 작은 목소리가 두꺼운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며 들려왔다. 지원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누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민재, 새 쌍둥이 중 막내였다. 태어날 때부터 유독 몸이 약해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
조금만 더 자, 민재야. 엄마가 아침 준비하고 올게. 지원은 민재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인 자그마한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서울 대한종합병원에 촉망받는 내과 의사였던 그녀는 이제 금호도 유일의 보건지소 의사가 되어 있었다. 눈가의 잔주름이 더 깊어진 듯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새치도 몇 가닥 보였다. 5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 개의 소중한 보물을 안겨주었다.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금호도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아픈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저 의사 선생님 또는 새쌍둥이 엄마로 불릴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순박한 인정과 아름다운 자연은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엄마, 민석이 형이 내 양말 또 신었어. 둘째 민준의 볼멘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지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아, 동생 양말 얼른 돌려줘. 오늘 유치원 버스 또 놓치겠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밥과 김치,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마른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차렸다. 약병에서 민재의 감기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약값은 그녀의 빠듯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얘들아, 다들 일어났니? 지원이 방으로 들어가자 세 아이가 한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분위기. 하지만 그녀는 한눈에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다. 민석, 첫째. 늘 동생들을 챙기려 하고 어른스러운 책임감 강한 아이. 민준, 둘째. 호기심이 왕성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활달한 아이. 그리고 민재, 막내. 몸은 약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속 깊은 아이. 신기하게도 세 명 모두 왼쪽 팔뚝 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짙은 눈썹. 그녀가 아무리 잊으려 발버둥 쳐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눈썹을 세 아이 모두 똑같이 닮아 있었다. 엄마, 오늘 섬에서 풍어제 한다고 했죠?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금호도 풍어제야. 엄마 일 끝나고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 같이 구경 가자. 하지만 그 전에 병설 유치원부터 가야지. 아이들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갈 준비를 마쳤다. 지원은 민재의 감기약을 작은 가방에 꼼꼼히 챙겨 넣었다. 모든 것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새삼 깨닫곤 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민준이 툭 질문을 던졌다. 지원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이 질문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자주 나왔다. 5살이 되면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다. 너희 아빠는 아주 멀리 있단다.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원은 늘 이렇게 준비된 대답을 되풀이했다. 아이들에게 미움보다는 그리움과 희망을 가르치고 싶었다. 유치원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도착하자 아이들은 재빨리 현관을 나섰다. 지원은 문 앞에서 아이들이 버스에 차례로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세 아이 모두 버스 창문에 매달려 그녀에게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버스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원은 발걸음을 옮겨 보건지소로 향했다. 금호도 유일의 보건지소는 섬중앙,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로 연로한 어르신들이 찾는 작은 시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소중한 일터이자 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람된 공간이기도 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보건지소 간호사 김미영 씨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다. 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바로 왔어요. 지원은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지원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다.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진료를 하고 때로는 그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좋았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점심시간, 지원은 늘 그렇듯 보건지소 뒷마당 작은 평상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그곳에서는 탁 트인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가끔 서울이 있는 북쪽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면 문득 궁금해지곤 했다. 그 사람, 강민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그렇게 내쫓은 후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원망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곤 했다. 선생님,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 있던데요. 미영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며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제주도 쪽에서 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니 여기까지 영향이 있으려나 보네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던 빗방울이 시간이 갈수록 창문을 때릴 듯 그 기세가 강해졌다. 지원은 덜컥 걱정이 되었다. 민재의 면역력은 유독 습하고 굳은 날씨에 더 약해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빨리 좀 와보세요. 김옥순 할머니 병실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미영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원은 황급히 달려갔다. 보건지소 건물이 낡아 비가 심하게 올 때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곤 했다. 지원과 미영씨는 서둘러 김 할머니를 다른 병실로 옮기고 물이 새는 곳에 양동이를 받쳐 놓았다. 이번에는 정말 심하게 새네요. 지원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보건지소 전체에 요란한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순간 긴장했다. 산사태 경보입니다. 산사태 경보입니다.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이장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있을 것이다. 그곳은 안전할까? 모두 침착하세요. 환자분들 먼저 모시고 1층 강당으로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1층 강당으로 대피시켰다. 지원은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맹수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때 그녀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다. 지원 선생님, 저 마을 이장입니다. 유치원은 안전합니다. 아이들은 교사들 인소라의 마을회관 대피소로 무사히 이동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감사합니다.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보건지소 근처에서 우르르쾅 하는 갱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것은 틀림없는 산사태 소리였다. 미영씨, 제가 잠깐 밖을 확인하고 올게요. 지원은 다급히 비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그녀는 보건지소 뒤편 비탈길에 위태롭게 서 있던 집 한 채가 시뻘건 흙더미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집은 평소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박영수 할아버지 댁이었다. 할아버지, 지원은 본능적으로 그 집을 향해 포구를 뚫고 달렸다. 문을 힘껏 열자 흙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안방 쪽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박 할아버지가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셨다. 방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흙더미에 묻혀 있었다. 지원 선생, 괜찮소? 할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약하게 말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이러고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지원은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다.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였지만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다져진 모성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빗속을 헤치며 할아버지를 업고 보건소로 돌아오는 위태로운 길, 한 젊은 관광객이 카메라를 꺼내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연신 찍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금은 오직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마자 미영 씨와 다른 직원들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원은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문득 생각했다.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폭풍우는 밤새도록 섬을 핥히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큰 산사태는 없었다. 지원은 마을회관 대피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불안과 피로 속에서 잠깐씩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태양이 다시 맑게 떠올랐다. 섬 사람들은 밤새 입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보건소로 향했다. 박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보건소에 도착하자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서울 번호판이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민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지원은 보건소 입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젊은 남자를 보았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 그는 분명 섬 사람이 아니었다. 서지원 선생님 되십니까? 그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저는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한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입니다. 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어제 저희 외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태준 교수의 외할아버지였던 것이다.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거듭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원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박 할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박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어제보다는 혈색이 훨씬 좋아 보였다. 아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 오셨구먼.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지원이 걱정스레 물었다. 덕분에 살았소, 선생. 정말 고맙소. 할아버지는 지원 뒤에 서 있는 새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이 선생 자식들이구먼. 어쩜 이리 똑같이 생겼을까? 참말로 예쁘네. 지원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네, 새쌍둥이입니다. 그때 민재가 갑자기 콜록거리며 심한 기침 발작을 시작했다. 지원은 서둘러 가방에서 휴대용 흡입기와 약을 꺼냈다. 면역력이 많이 약한가 보군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한번 진찰해도 되겠습니까? 지원은 잠시 놀랐지만 소아과 전문의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전문가의 능숙한 손길로 민재를 꼼꼼히 진찰했다. 단순 감기라고 보기에는 증상이 좀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서울 저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원은 순간 망설였다. 서울. 그녀가 지난 5년간 애써 예면하고 피해온 곳, 강민호가 있는 곳, 하지만 아픈 민재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때 어제 할아버지를 구하는 지원의 사진을 찍었던 관광객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어제 태풍 속에서 할아버님 구하시는 사진 제가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지원에게 허락을 구한 뒤 그 관광객은 새쌍둥이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어머나, 새쌍둥이군요. 너무너무 귀엽네요. 민석을 가리키며 천진하게 말하는 관광객에게 지원은 그저 멋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한 장의 사진이 나중에 어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 사진이 유명 의사 강민호 원장의 숨겨진 아들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그 아이들이 3명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 메디컬 센터의 그림자. 한편 서울 강남 메디컬 센터. 화려한 조명과 축하 현수막으로 장식된 대강당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병원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민호는 단상 위에 서서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짐짓 비장했지만 눈빛에는 승리감과 야망이 숨겨지지 않고 일렁이고 있었다.
강민호 신임 원장께서는 획기적인 인공심장 이식 수술법 개발로 국내 의료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이는 우리 강남 메디컬 센터의 자랑이자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값진 성과입니다. 병원 이사장의 격양된 찬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호는 겸손한 듯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5년 전 그는 그저 실력 있는 외과 의사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강남 메디컬 센터의 최연소 병원장이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민호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단상 아래 객석에서 정혜원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새 아내였다. 32살의 혜원은 빼어난 미모와 우아한 자태,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까지 겸비한 여성이었다. 병원 행정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그녀는 민호와 3년 전 한 유료 학회에서 처음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지원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결혼에 이르렀다.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민호가 나지막이 화답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 근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병원장 승진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혜원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다. 우리 남편의 빛나는 앞날과 강남 메디컬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가에까지 온전히 닿지는 않았다. 그는 종종 이런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공허함을 느끼곤 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성공적인 경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아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가 빠져있는 듯한 허전함이 감돌았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혜원이 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사실 그는 문득, 아주 잠깐,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씩 그녀가 꿈에 나타나곤 했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지원의 모습. 그런 밤이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선택에 대한 희미한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곤 했다. 참, 김정우 이사님께서 축하 전화하셨더라고요. 혜원이 화제를 돌렸다. 당신이 병원장이 되면 의료 정책 전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기대가 크신 모양이에요. 민호는 대화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래, 그분께서 직접 전화를 다 하셨다니 영광인데. 우리 가문과 김 이사님 댁은 워낙 오래전부터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혜원은 와인을 한 모금 우아하게 마셨다. 우리 형부도 한때 김 이사님 밑에서 일하기도 했었잖아요. 민호는 이 말에 순간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혜원의 형부, 정태영. 그는 항상 그 사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딘가 음침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인물. 5년 전 그에게 지원의 불륜을 암시하며 조작된 DNA 검사 결과를 건넨 사람이 바로 정태영이었다. 정서방, 요즘도 가끔 만나나? 혜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네, 가끔요. 사업 때문에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혜원은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민호가 전처 지원을 내쫓았던 충격적인 사건도. 그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잖이 놀랐지만 오빠 태영이 보여준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남자로서 배신당한 민호의 분노가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혜원이 민호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태영이 그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리고 혜원 자신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것을. 그녀는 민호의 능력과 배경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싶었고, 지원은 그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었다. 민호 씨,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혜원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으며 애틋하게 말했다. 민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는 진심이었다. 혜원은 그의 인생의 안정과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폭넓은 인맥과 치밀한 지원 덕분에 그는 병원 내 권력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빠르게 승진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지원은 정말 나를 배신했던 걸까?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강남 메디컬 센터의 동료 의사이자 오랜 친구인 박진수였다. 민호야, 일단 병원장 취임 정말 축하한다. 근데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말인데. 민호는 휴대폰을 귀에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 무슨 소식인데 그래? 김수진 기자 알지? 의료 전문 기자. 그 양반이 요즘 남해 쪽 작은 섬에서 뭘 취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데 말이야, 너랑 정말 똑같이 생긴 남자애들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것도 3명이나. 민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야? 며칠 전 태풍 때 어떤 여의사가 노인을 구하는 사진이 SNS에서 잠깐 화제가 됐었나 봐. 근데 그 여의사랑 같이 있던 남자아이가 너랑 판박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원장님 혹시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린다니까. 민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애가 있을 리가 없잖아. 난 불임이라고.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갑자기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혜원이 걱정스레 물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야. 그냥 병원 업무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서둘러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의 그 사진을 발견했다. 한 관광객이 올린 사진 속에는 폭우 속에서 노인을 업고 힘겹게 걸어가는 여의사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소녀는 대략 5살 정도로 보였고 민호는 숨을 멈췄다. 그 아이는 정말 거짓말처럼 그와 똑같이 생겼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코, 꾹 다문 입술, 심지어 그 특유의 짙은 눈썹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혜원이 서재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저녁 식사 준비됐는데 안 먹을 거예요? 민호는 황급히 컴퓨터 화면을 닫았다. 응, 금방 나갈게. 식탁에 마주 앉아있는 동안에도 민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속 아이 생각뿐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분명 불임이었다. 정태영이 가져온 검사 결과가 그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민호 씨, 병원장 취임식 때 어떤 넥타이로 할지 생각해봤어요? 혜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극심한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서지원이 그를 속였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속았던 것일까? 민호 씨. 응. 미안. 못 들었어. 그냥 늘 하던 네이비색 정장으로 할게.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휴대폰에서 정태영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매형. 웬일이세요? 태영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영아, 내가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5년 전에 내가 나한테 가져왔던 그 검사 결과 말이야. 정말 확실한 거였지? 조금의 오류도 없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그건 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아니,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정태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매형,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잘 나가는 혜원이 누나도 있고 병원장 승진도 코앞인데 과거는 그냥 깨끗하게 묻어두시죠. 네?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알았다. 괜한 걸 물었군. 고맙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찾아 꺼냈다. 그 안에는 5년 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깊은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여보, 이렇게 늦게까지 서재에서 뭐해요? 혜원이 서재문에 살짝 기대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날카로웠다. 민호는 서류를 급히 상자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아니, 그냥 옛날 의료 기록들 좀 찾고 있었어. 참고할 게 있어서. 혜원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빨리 자요. 내일 병원장 취임식이라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금방 정리하고 들어갈게. 혜원이 나간 후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금호도 새쌍둥이를 검색했다.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엔 서지원 금호도를 검색했다. 역시 이렇다 할 정보가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숨어 살았던 것일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강민호 원장님, 취임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는 시사저널 김수진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금호도에서 원장님과 꼭 닮은 새쌍둥이에 대한 제보가 있어 취재 중입니다. 혹시 아이들에 대해 인터뷰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호는 충격으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아이들, 복수형, 한 명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는 다급히 다시 SNS를 샅샅이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많은 사진들을 찾아냈다. 한 장은 아까 본 그 소년이었고 다른 한 장은 또 다른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는데 첫 번째 아이와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는 역시나 똑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새쌍둥이라고? 민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그때 그의 전화벨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친구 박진수 의사였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민호야, 지금 난리 났어. 정태영 그 자식, 갑자기 잠적했단다. 해외로 도주한 것 같다고 혜원 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수진 기자가 지금 금호도에서 취재 중인데 그 애들이 정말 새쌍둥이래. 3명 다 너랑 그냥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냐? 민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다. 혜원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섬광처럼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혜원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 확신했다. 진수야, 내일 취임식. 나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 민호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여자 서지원이 새쌍둥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그와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버린 아이들이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금호도의 아침, 그리고 서울로의 여정. 금호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섬 전체에 싱그럽게 퍼져 있었고 부지런한 어부들은 이미 먼 바다로 나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 뒤였다. 지원은 보건지소 앞 작은 정원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지럽던 화단이 조금씩 정돈되고 깨끗해져 갔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혼란과 상처를 정리하려는 듯이. 선생님, 전화 왔어요.
미영 씨가 현관에서 그녀를 불렀다. 지원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천천히 일어섰다. 누구신데요? 서울 대한대학병원에서요. 이태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지원은 순간 멈칫했다. 이태준. 지난주 태풍 때 구조했던 박영수 할아버지의 외손자. 서울 대한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건지소 안으로 들어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지원 선생님. 저 이태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님께서는 덕분에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소식 들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님도 많이 회복하셨다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실은 다름이 아니라 민재군 건강 문제로 전화드렸습니다. 지원은 순간 긴장했다. 민재요? 민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뵈었을 때 민재군의 면역력 상태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물론 금오도 보건지소에서도 선생님께서 훌륭하게 돌봐주고 계시지만 저희 서울 대한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은 침묵했다. 서울. 그녀가 지난 5년간 애써 예면하고 피해온 도시. 강민호가 있는 곳. 물론 모든 검사 및 치료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병원 재단과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크나큰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지원 선생님, 태준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자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민재군의 건강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다른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서울에 간다는 것은 예면하고 싶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언제쯤 가면 될까요? 그녀는 마침내 힘겹게 물었다. 사실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저희 병원 응급의료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본인 소유의 병원 의료선을 사용해도 좋다고 특별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지원은 깜짝 놀랐다. 의료선까지요? 네,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서울까지 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새 쌍둥이 모두 함께요. 그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내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원은 한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자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강민호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랐다. 그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다. 지원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서울 방문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새 쌍둥이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첫째 민석은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것저것 캐물었고, 둘째 민주는 새로운 곳에 간다는 사실에 마냥 신이 나서 방방 뛰었으며, 막내 민재는 조용히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서울에 가면 혹시 아빠도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이 갑자기 천진한 질문을 던졌다.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은 점점 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했고,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은 우리 민재 병원 검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잘 마치고 생각해보자.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깊이 잠든 후 지원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애써 예면하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호와 함께 찍었던 빛바랜 결혼사진 몇 장, 그가 선물했던 작은 액세서리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병원 검사지. 새 쌍둥이 임신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던 초음파 사진이었다. 내가 정말 미쳤나 봐. 그녀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분노, 슬픔, 원망,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다음날 아침, 금호도 전체가 평소와 달리 조금 들썩였다. 서울에서 커다란 응급유료선이 온다는 소식에 호기심 많은 섬 주민 몇몇이 작은 포구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원과 아이들은 단출한 가방 몇 개만 챙긴 채 약속된 장소에서 유료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온다. 배가 왔어. 누군가 멀리 바다를 가리키며 외쳤다. 곧 하얗고 세련된 현대식 응급유료선 한 척이 잔잔한 물살을 가르며 폭우로 이풍당당하게 다가왔다. 섬 주민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 거대한 배를 바라보았다. 유료선에서 이태준 교수가 환한 미소와 함께 내렸다. 안녕하세요, 지원 선생님. 아이들도 다 함께 왔군요. 그는 세련된 매너로 인사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료선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다. 최신 유료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휴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큰 배에 신이 나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을 정신없이 내다보았다. 서울 대한대학병원에 도착하면 곧바로 민재군 정밀 검사를 시작할 겁니다. 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금방 좋아질 겁니다. 지원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녀와 아이들에게 이토록 과분한 친절을 베푸는 걸까? 단순히 외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때문만일까? 태준 교수님, 정말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외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 선생님의 지난 이야기들을요. 어떻게 남편에게 오해로 버림받고 홀로 금오도까지 와서 새 쌍둥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셨는지. 지원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몇 년 전 외로움과 절망감에 지쳐 술기운을 빌려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눈물로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손자에게까지 하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태준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과거에 선생님과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을 때 어머니는 저를 홀로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 금오도로 내려와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문득 제 어머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야기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태준은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선생님의 전 남편 되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네, 그게 무슨... 강민우 원장. 최근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분이시더군요. 제가 아이들, 특히 민석군과 민준군을 처음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강 원장님을 빼닮았거든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저를 일부러 서울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로 민재군의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그 점은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선생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 정보가 있어서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떤 인터넷 기사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강민호의 강남 메디컬 센터 병원장 취임식에 관한 기사였다. 바로 내일 대규모 공개 행사로 강남 메디컬 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태주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솔직히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어쩌면 선생님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택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몫입니다. 지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 강민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원장 취임식을 갖는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녀는 바로 그날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 혹은 마지막 기회일까? 지금 아이들 사진이 SNS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강민호 원장과 아이들이 너무나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지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함께 살지 못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권리가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항상 선생님과 아이들 편입니다. 유료선이 마침내 서울 한강변에 가까워졌을 때 지원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의 풍경을 내다보았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서울의 모습. 그녀가 청춘을 보냈던 곳, 사랑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곳.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강인한 어머니, 서지원이었다. 엄마, 저기 봐요. 빌딩이 엄청나게 커요.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창밖을 가리켰다. 지원은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강민호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래, 정말 크고 멋지구나.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얘들아, 내일 엄마가 너희들 데리고 아주 재미있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때? 태주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예민하게 눈치챘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살짝 지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5년 전 미처 끝맺지 못했던 그 지독했던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향해 가는 여정일지도 몰랐다. 폭풍 전야, 그리고 무너진 취임식. 강남 메디컬 센터 앞 광장은 이른 오전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새로운 병원장의 취임식을 축하하고 취재하기 위해 유력의 주요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병원을 찾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화창한 봄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고 푸르렀다. 강민호 병원장 취임 경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과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야외 무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병원장실 안쪽 개인 휴게실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의사 가운, 왼쪽 가슴에 빛나는 병원장 강민호 명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금오도에 있다는 그 새 쌍둥이,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는 그 아이들 생각 때문이었다. 민호 씨, 괜찮아요? 혜원이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오늘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맞춘 듯한 우아한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이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민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조금 긴장해서 그래. 사실 그는 긴장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말 만약에 서지원이 그의 아이들을 낳았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렇다면 5년 전 그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란 말인가. 10분 후에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사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알렸다. 민호는 깊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는 혜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쩐지 그녀의 눈빛에도 평소와 다른 불안감이 희미하게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그녀도 알고 있는 것일까? 정태영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망할 놈의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가자, 그는 짧게 말하고 앞장섰다. 그들이 무대 뒤편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정말 많은 유력의 인사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환자들이 와 있었다. 몇몇 주요 방송사 카메라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 행사는 지역 케이블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의료계의 혁신을 이끄는 젊고 유능한 의사라는 그의 이미지는 대중들에게도 꽤나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강민호 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동료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때 그는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했다. 김수진. 그 악착같기로 소문난 의료 전문 기자였다. 그녀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민호는 불길한 예감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병원 이사장의 지루하고 긴 축사가 이어졌고 민호의 화려한 업적들이 나열되었다. 그는 기빈석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 모든 영광과 명예가 만약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대가는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강남 메디컬 센터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랑스러운 새 병원장 강민호 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얇은 종이 몇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근처 한강변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보다 더 강하고 웅장한 엔진 소음이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하얗고 거대한 응급의료선 한 척이 위풍당당하게 한강 물살을 가르며 병원 바로 옆 선착장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 중요 기빈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모양입니다. 행사 진행자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너스레를 떨었다. 군중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의료선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천천히 선착장의 육중한 몸체를 접안했다. 때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와 축하 현수막이 유란하게 휘날렸다. 민호는 연설을 멈추고 멍하니 그 의료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조여들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의료선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낯선 중년의 남자였다. 의사 가운 차림에 안경을 쓴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원이 의료선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릴 뻔했다. 5년, 지옥 같았던 5년 만에 다시 보는 지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인함과 어떤 슬픈 결단력이 그녀의 깊은 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조그만 남자아이 3명이 차례로 의료선에서 내렸다. 모두 똑같은 남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 똑같은 얼굴, 똑같은 짙은 눈썹, 똑같은 오똑한 코. 마치 한 사람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새 쌍둥이였다. 새 쌍둥이? 누군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순간
광장 전체가 물이라도 끼얹은 듯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봄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만이 그 정적을 갈랐다. 지원과 세 아이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세의 기적처럼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길을 내주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죽처럼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경악에 찬 표정, 동료 의사들의 의문에 가득 찬 시선, 그리고 정혜원. 그녀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새 쌍둥이는 정말로 너무나도 그와 똑같이 생겼었다. 눈, 코, 입, 심지어 그 특유의 살짝 찌푸린 미간까지. 아이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그리고 무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얼마나 닮았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천진한 눈빛이었다. 강민호 씨, 지원이 마침내 무대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의 한과 슬픔이 응축되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호의 얼굴이 삽시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대체...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당신이 나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날 밤, 내 제가 뱃속에 품고 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지원이 담담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조차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죠. 당신이 불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속았던 것이다. 정태영 그 개자식이 가져왔던 그 빌어먹을 DNA 검사 결과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불임이라고 단정 지었죠. 하지만 진짜 진실은 바로 이 아이들의 얼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네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나 분노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군중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이 지역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원, 나는 정말... 민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그때 무대 한쪽에 서 있던 정혜원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혜원 씨. 사모님.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일부 발 빠른 기자들은 이 극적인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카메라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원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착잡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러 온 것뿐이었다. 5년간의 길고 길었던 침묵이 마침내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깨진 것이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그때 민준이 지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아니었다. 나중에 엄마가 다 이야기해줄게, 아가. 혜원은 결국 의식을 잃은 채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지원과 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가득 고여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가 원망과 자포자기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 때문에요.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재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급하게 서울병원에 데려왔어요.
민호는 그제야 세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유독 한 아이가 다른 두 아이보다 얼굴이 더 창백하고 힘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안녕.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인사했다. 아이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석은 잔뜩 경계하는 듯했고 민주는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으며 민재는 희미하게나마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저씨, 누구세요? 민준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에 걷잡을 수 없이 차올랐다. 나는 강민호라고 해. 아, 우리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민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예면할 수도 없었다. 이 아이들은 명백한 그의 핏줄이었다. 그가 한때 그토록 경멸하고 부정했던, 그러나 이제는 사무치게 그리운 그의 가족이었다. 지원은 그 광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꿈꿔왔던가. 강민호가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깨닫고 처절하게 후회하는 순간을. 하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로 닥치고 보니 이것은 통쾌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슬프고 아픈 현실의 확인일 뿐이었다. 지금은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다시 가봐야 해요. 지원이 말했다. 민재 면역력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폭풍처럼 교차했다. 지원, 우리 얘기 좀 해야. 나중에요. 지원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에요.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각각 잡고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 유료선에서 함께 내렸던 이태준 교수가 어느새 다가와 지원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과 함께 그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선 채로 그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는 여전히 놀란 표정의 동료들과 호기심 어린 눈빛의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병원장 취임식은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니. 그날 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와 SNS는 거의 같은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최연소 병원장의 추락, 새쌍둥이 스캔들로 얼룩진 충격의 취임식 현장. 하늘은 마치 두 조각으로 갈라진 것 같았다. 5년 전 외면했던 과거와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사이에서 민호의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서울 대한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은 한밤중처럼 조용했다. 지원은 민재의 병실 침대 옆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 아이의 가느다란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다. 민재는 코에 산소줄을 낀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불안정했지만 응급처치 덕분에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긴 듯했다. 엄마. 민재가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지원은 아이의 땀으로 축축한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여기 있어, 민재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민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다. 취임식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인파와 소란,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면역 반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지원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태준 교수의 도움을 받아 급히 민재를 이곳 대한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왔고, 태준은 도착하자마자 모든 의료진을 동원해 즉시 응급치료를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요? 지원이 걱정스레 물었다. 이태준 교수님께서 지금 병원 내 어린이 놀이방에 잠시 데리고 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 한 분도 같이 계시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담당 간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단지 강민호에게 묻혀있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TV 뉴스, 인터넷 신문, SNS, 온 세상이 그들과 아이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들끓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태준 교수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다. 민재 상태는 좀 어떤가요? 교수님? 지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주는 환자 차트를 넘겨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밀 검사 결과 민재군의 면역 기능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매우 희귀한 형태의 복합 면역 결핍증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원의 얼굴이 절망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골수 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지금 당장 민재군의 상태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선은 혈액 성분 수혈을 통한 집중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가급적이면 가족, 특히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의 신선한 혈액 성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혈액이 가장 강민호 씨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지원이 그의 말을 힘겹게 이었다. 태주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강민호 원장님의 혈액과 혈소판을 수혈받는 것이 민재군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망연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결국 이렇게 또다시 강민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인가. 지난 5년 동안 혼자서 꿋꿋하게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니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아줄까요? 그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다. 강민호가 초췌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병원장의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극도의 피로와 죄책감으로 깊이 패여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거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들끓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픈 민재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민재를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창백하고 작은 얼굴을 보자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제 아들이 많이 아픈가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태준이 담담한 목소리로 민재의 특수한 면역 상태와 필요한 치료 과정, 그리고 아버지의 혈액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금 당장 제 피를 뽑아주십시오.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요. 민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박하게 대답했다. 그 전에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병원 규정상,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공식적인 친자 확인 DNA 검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민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DNA 검사. 5년 전 그 조작된 빌어먹을 검사 결과 하나가 그의 인생을, 그리고 지원과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DNA 검사가 그 모든 뒤틀린 진실을 밝히게 될 것이었다.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원은 말없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틀림없는 민호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명백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호와 민재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고 민호는 곧바로 헌혈실로 이동해 혈액과 혈소판을 체열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부재를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보상하고 싶은 듯 필사적인 모습이었다. 지원은 병실에 홀로 남아 잠든 민재를 지켰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처럼 복잡했다. 분노, 슬픔, 원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시 피어오르는 한 가닥 희망까지. 강민호는 정말로 변한 걸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망가진 이미지를 수습하고 대중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일까? 몇 시간 후, 이태준 교수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가 지원과 어느새 헌혈을 마치고 돌아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민호 앞에서 말했다. 강민호 원장님과 강민재 군은 북의 유전자 16개가 모두 일치하며 북권 지수 역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로 친자 확률 99.9999%로 나왔습니다. 그는 확실히 민재 군의 친아버지입니다. 지원은 그 결과를 듣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쓰디쓴 미소였다. 놀랍네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미 알고 있었던 당연한 사실인데요. 태주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민호 원장님께도 방금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헌혈 후 잠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창밖에는 가느다란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이 기구하고 슬픈 가족의 사연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강민호 원장님께서 5년 전에 보셨다는 그 불임 검사 결과가 명백히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태영이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하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지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자수요? 네, 어젯밤 새쌍둥이 관련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라고 합니다. 그는 정혜원 씨의 친오빠라고 하더군요. 정혜원 씨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모두 자백했답니다. 아마도 정혜원 씨가 병원장 사모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강민호가 그토록 확신에 차서 그녀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것이었다.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증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로 강민호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순진한 피해자이기만 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애써 예면하고 묵인했던 것은 아닐까? 그 모든 것이 그의 더 큰 그림을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일까? 민재의 응급치료는 곧바로 시작되었다. 강민호의 신선한 혈액과 혈소판으로 만들어진 특수 혈액제제가 민재의 작은 몸에 조심스럽게 주입되었다. 의료진들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아버지의 혈액 성분이 잘 맞는다면 민재의 상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민호는 힘없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자책감이 검게 새겨져 있었다. 지원 씨. 그가 병실에서 나오는 지원을 발견하고 힘겹게 다가왔다. 우리 잠깐이라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 옥상 정원, 아무도 없는 구석진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민호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 빌어먹을 DNA 검사 결과, 내가 불임이라는 거,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거짓이었어.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정태영 그 자식이 정혜원의 친오빠였다니.
나는 꿈에도 몰랐어. 그들이 나를 철저하게 이용했던 거야. 혜원이는 내가 병원장 자리에 오르고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자신도 그 덕을 봐서 함께 더 큰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계산했던 거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과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그 야망과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고. 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버렸다는 건가요? 결국 다른 여자의 성공을 위해서, 당신의 야망을 위해서?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지원아.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됐을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너를 의심했어. 정태영이 가져온 그 검사 결과를 나는 바보같이 철석같이 믿어버렸어. 내가 정말 불임이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내 아이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단정해버렸지. 그런데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믿지 못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결국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우리가 나눴던 사랑, 우리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한순간에 종이 한 장 때문에 쉽게 의심되고 무너질 수 있었던 건가요? 민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원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저 일방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문밖으로 짐승처럼 내쫓았죠. 수많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아. 민호의 목소리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지원은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난 5년 동안 흘릴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다 흘려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내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민호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셋씩이나. 3명의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내가 놓쳐버린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 그 아이들의 첫걸음마, 첫 옹알이, 첫 웃음소리.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어. 지원은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처절한 후회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난 5년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원아? 민호가 절박하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당신이 그 아이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민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당연히 그럴게.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게. 약속할게.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말, 부디 진심이길 바랍니다. 이제 민재에게 돌아가 봐야겠어요. 그녀가 차갑게 돌아서려 할 때 민호가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아? 지원은 그의 손에 잡힌 자신의 손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 손길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고 미련 없이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흐느꼈다. 병원 로비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서는 때마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민호의 동료 의사이자 병원 대변인 격인 박진수 교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정태영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수하여 5년 전 강민호 원장님의 불임 관련 DNA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여동생인 정혜원 씨와 긴밀히 공모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따라서 강민호 원장님은 이 모든 추악한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피해자. 정말 강민호는 순수한 피해자이기만 한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세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뿐이었다. 민재의 병실로 돌아가자 이태준 교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지원 선생님. 민재 군의 상태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역시 강민호 원장님의 혈액 성분이 정말 잘 맞았던 모양입니다. 이대로라면 곧 위험한 고비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제대로 풀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지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혼자서 정말 잘 버텨내고 계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지원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세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민재의 침대 옆에 다시 조용히 앉았다. 아이는 아까보다 훨씬 더 편안한 표정으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게 들리지 않았다. 혈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민재의 작은 몸은 아버지의 혈액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기적처럼 그를 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지원도 언젠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강민호의 저 처절한 후회와 사죄를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저녁 노을이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하루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힘겹고 더딘 새로운 시작이 그들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새로운 계절, 그리고 천천히 피어나는 희망.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민재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고 담당 주치의인 이태준 교수는 곧 퇴원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은 그동안 병원 근처에 이태준 교수가 특별히 배려해준 작은 숙소에서 민석, 민준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민석이와 민준이는 이미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지원과 함께 병원에 와서 동생 민재를 살뜰히 챙겼고 오후에는 이태준 교수가 마련해준 병원 내 어린이 도서관이나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서울에 있을 거예요? 첫째 민석이가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첫째답게 그는 늘 미래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글쎄, 우리 민재가 완전히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당분간은 여기 서울에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사실 그녀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혹은 어디서 새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정들었던 금오도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복잡한 서울에 남아야 할까?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훌쩍 떠나버릴까?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빠르게 변해버려서 그녀는 아직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태준 교수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지원 선생님. 오늘 오전에 실시한 민재군의 최종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정도면 내일이라도 당장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민재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저기, 창밖에 그 아저씨가 또 왔어요. 지원은 민재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민호가 병원 정원 한 구석 벤치에 홀로 앉아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왔지만 지원의 허락 없이는 감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대신 그는 늘 저렇게 멀리 정원에서 하염없이 기다렸고 가끔 지원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허락할 때만 아주 잠깐씩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은 한번 만나볼까? 민재야? 지원이 민재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작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세 쌍둥이 중에서 유독 막내 민재가 가장 먼저 민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들은 아버지의 혈액을 직접 나눔으로써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유대감을 이미 형성한 것일지도 몰랐다. 지원은 이태준 교수에게 잠시 눈짓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이들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서요. 태준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병원 정원으로 나갔다. 따스한 봄 햇살이 부서지듯 정원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민재는 좀 어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요. 민호의 얼굴에 그제야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직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에 관한 사무적인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과거의 오해와 상처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원은 금오도에서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삶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고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었는지 그리고 정혜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녀의 거짓말에 그토록 쉽게 속아 넘어갔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그러나 고통스럽게 털어놓았다. 정혜원 씨는 어떻게 됐어요? 지원이 문득 물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현재 구속 수감 상태예요. 오빠인 정태영과 함께요. 사기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곧 정식 기소될 거라고 하더군요.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정혜원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사랑을 위해서든 아니면 헛된 성공을 위해서든 결국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어리석은 여자. 그 그릇된 선택이 결국 지원과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을지라도 이제 와서 그녀를 향한 증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당신은요? 지원이 다시 물었다. 병원장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민호는 쓰게 웃었다. 공식적으로는 무기한 휴직 처리됐어요. 병원 내부 감사와 징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요.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는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의 넓었던 어깨가 유난히 무겁고 처량해 보였다. 내가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건지. 지원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요. 그래서 뭘 깨달았는데요? 가족이었어요. 지원아, 민호가 단호하면서도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얘 그토록 병원장이라는 지위와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했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당신과 그리고 내 아이들 없이 나는 그저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존재였던 거예요.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지난 5년간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불신은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특히 민재가요. 민호의 눈이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빛났다. 정말요? 네. 내가 지금 아이들을 만나러 가도 괜찮을까요?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민재의 병실로 천천히 향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민호는 계속해서 초조한 듯 손을 비비거나 옷매무새를 매만졌다. 마치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긴장한 모습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원이 그런 그를 보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당신을 이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병실에 도착하자 민석이와 민준이는 갑자기 나타난 민호를 보고 잠시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침대에 앉아있던 민재는 그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안녕, 민재야. 몸은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이태준 교수는 말없이 지원에게 눈짓하며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이제 그들 5사람은 처음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한 공간에 함께 모이게 된 것이었다. 어쩌면 아주 어색하고 위태로운 모습의 가족으로서 민호는 아주 천천히 민재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아이들 앞에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지원은 너무나 놀라서 숨을 멈췄다. 그의 두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민석아, 민준아, 그리고 민재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기도하듯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내가 바로 너희들 아빠란다. 새 쌍둥이는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그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직접 그 말을 들으니 적잖이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듯했다.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민호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심하게 흔들렸다. 아빠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희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것, 너희들과 단 한순간도 함께해주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 못난 아빠 잘못이다. 그는 뺨으로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빠가 너희 엄마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너무나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단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못난 아빠를 단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지원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강민호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무너지고 절규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누구보다 강하고 단호하고 때로는 냉정하리만큼 이성적이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막내 민재가 먼저 작은 입을 열었다. 정말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비록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나쁜 아빠였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빠란다. 민재는 침대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조그만 손으로 민호의 젖은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울지 마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민호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더 크게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민재의 작고 연약한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너무 세게 안으면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처럼 가녀리고 소중한 아이였다. 둘째 민준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의 떨리는 팔을 가만히 만졌다. 우리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아빠. 하지만 첫째 민석이는 여전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채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민석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다. 그동안 우리는 아빠 같은 거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엄마 혼자서도 우리 잘 키웠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내 말이 다 맞다. 민석아. 아빠는 너무 늦었어. 정말 너무나도 늦게 너희들을 찾아왔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들과 정말 함께하고 싶구나. 너희들이 이 못난 아빠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허락해준다면 말이다. 민석이는 대답 대신 차갑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새 쌍둥이 중에서 가장 어른스럽고 든든한 맏형이었다. 늘 동생들을 챙기고 보호했으며 힘든 엄마를 돕기 위해 애썼다. 어쩌면 그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다른 동생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지원은 조용히 민석이에게 다가가 그의 작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민석아,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괜찮아. 억지로 용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단다. 민석이는 엄마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엄마는 저 아저씨, 아니, 아빠를 용서했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정말로 강민호를 온전히 용서했을까? 아직 완전히 다 용서한 건 아니야, 아들아. 지원은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어쩌면. 그녀는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민재와 민준이를 힘겹게 안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아이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너희 셋을 위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란다. 지원이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는 너희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늘 가르쳤지. 아빠를 만날지 말지, 용서할지 말지도 결국 너희들의 선택이란다. 민석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빠. 민석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는 마치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물이 마침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어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약속해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는 우리랑 엄마를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민호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그래, 민석아. 아빠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게. 내 남은 인생 동안 너희들과 너희 엄마를 절대로 다시는 버리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게. 더 이상의 어리석은 실수는 없을 거야. 맹세할게. 민석이는 천천히 자신의 작은 손을 내밀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다루듯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석이도 그의 품에 힘껏 안겼다. 새 쌍둥이가 모두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함께 있었다. 지원은 그 감격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안도감, 가슴 벅찬 희망,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심스러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따뜻하고 맑은 눈물이었다. 엄마, 아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내 민재가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엄마를 바라보며 천진하게 물었다. 민호는 지원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다시 한번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지원은 아이들과 민호를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글쎄, 그건 앞으로 우리가 다 함께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창밖에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병실 안을 가득 비추고 있었다. 마치 이 기구하고 상처 많았던 가족에게도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처럼. 다시 찾아온 겨울, 그리고 새로운 약속. 어느덧 서울에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5년 전 지원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 내쫓겼던 그 혹독하고 차가웠던 겨울과 같은 듯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느낌의 계절이었다. 이번 겨울은 왠지 모르게 그때와 달리 그리 춥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시린 겨울이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지원은 새로 이사한 집 창가에 앉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민호와 새쌍둥이가 함께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민재는 이제 더 이상 민우가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 민재로 불리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 민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눈사람의 머리에 빨간 당근 코를 앙증맞게 꽂았다. 민석이와 민준이는 완성된 눈사람 주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 때로는 가장 큰 절망과 아픔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로 변해 돌아오기도 하는 법이니까. 오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민호와 지원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앞에서 두 사람의 재결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어차피 그들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였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오해를 깨끗이 씻어내고 서로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을 약속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그런 소중한 자리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태준 교수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사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위태롭던 가족에게 진정한 화해와 행복을 가져다준 고마운 은인이자 이제는 둘도 없는 소중한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지원이 환한 미소로 문을 열자 태주는 멋쩍은 미소와 함께 예쁜 포장지로 싼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원 선생님. 그리고 민호 원장님. 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정중히 초대했다. 고마워요. 태준씨, 정말 태준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못했을 거예요. 태준은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다. 에이,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원 선생님의 놀라운 용기와 민호 원장님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이었죠.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랬을까? 만약 그날 태준이 금오도로 응급의료선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녀가 용기를 내어 민호의 취임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민재의 면역 결핍 증상이 그토록 극적으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해 정해진 필연적인 운명의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만 가장 밝고 아름다운 빛을 만날 수 있기도 하니까요. 거실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병원 동료들과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아이들의 유치원 선생님까지 모두 진심으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정의원은 없었다. 그녀는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가끔씩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기도 했다.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의 마음으로. 민호와 아이들이 볼이 빨개진 채 정원에서 웃으며 들어왔다. 민호는 지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긴장돼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5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확신에 차고 평온한 거려. 민호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의심, 불안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지원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파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 민호가 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모두의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5년 전 저는 제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어리석은 실수와 오해로 인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저의 못난 교만과 의심 때문에 제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제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감정을 추스른 뒤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지원이와 저의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세 아이들, 민석이, 민준이, 그리고 민재가 바로 저에게 주어진 그 두 번째 기회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저는 영원히 감사하며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평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지원은 그런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다. 5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했었던가. 만삭의 몸으로 한겨울 추위 속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 그녀는 결코 오늘과 같은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여기 그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다. 사랑스러운 새쌍둥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한때 자신을 배신했던 남자를 다시 한번 믿고 사랑하기로 용감하게 선택한 한 여자로서. 그때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한 쌍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지원 씨, 민호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과거의 어리석은 의심 대신에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교만과 자만 대신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변치 않는 사랑과 용기로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은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시작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그들의 아름다운 재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새쌍둥이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을 뛰어다녔다. 특히 막내 민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다. 파티가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깊이 잠든 늦은 밤, 지원과 민호는 눈이 소복이 쌓인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참히 쓰러뜨리는 거친 폭풍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새로운 희망의 목적지로 부드럽게 이끄는 따스한 순풍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무쌍한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항해할 용기를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지원이 민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따뜻하게 잡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희망찬 새로운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